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 엘러리 퀸의 단편 추리소설 바늘귀의 모험입니다. 바늘귀의 모험은 1952년 발표된 엘러리 퀸의 단편 추리 소설집 범죄 캘린더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바늘귀의 모험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적과 도난당한 보물에 관한 것이니 이 사건이 월장석과 양귀비 꽃에 달인 8월에 일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월장석은 윤리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법적인 주인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보름달 아래에서 입에 물고 있으면 장래가 보인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정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너무나 뜨거워진 것은 차게 한다. 그것은 간질 환자를 고치고 나무가 결실을 맺도록 한다. 그러나 도둑이 그것을 만지면 비탄과 고난만 갖게 된다. 왜냐하면 도둑에게는 나쁘게 작용하여 사악한 일만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명한 정의는 해적 이야기에 꼭 알맞다. 왜냐하면 해적 이야기에 다른 보물은 많이 등장해도 월장석은 등장하지 않지만 월장석의 달인 8월의 해적 이야기는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귀비는 흠을 내야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빨간 꽃은 전장이나 사륙장에서 가장 무성하게 핀다. 따라서 8월의 이야기에는 살인이 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해적은 어드벤처 선장인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2세기 반 전에 런던의 제2사형대에서 분명히 교수형을 당했고 그 후로 그의 이름은 해적의 대명사처럼 되어왔다. 엘러리는 다른 역사적인 인물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이 일만큼 흥분한 적은 없었다. 그는 키드 선장 보물 이야기에 뉴욕 경찰청 베테랑 수사관의 아들이자 소설가라는 신분보다는 해적 이야기에 들뜬 어린애 같은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었다. 그리고 에릭 에리슨이란 사람도 있었다. 에릭슨은 가장 비극적인 탐험가로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남들이 전부 탐험해서 지구상에 탐험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곳을 최초로 탐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또는 가장 깊이 탐험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했다. 북서 항로가 5개만 알려져 있을 때 그는 제6항로를 개척했다. 그는 중국 서부에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1000피트가 더 높은 산봉우리를 발견했으나 기구들과 대원들을 전부 잃는 바람에 아직도 책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되어 있다. 그는 사하라 사막을 더 깊은 곳까지 더 광범위하게 탐험했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길을 열었다는 이 화나는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생애 전부가 그런 식이었다. 중년이 된 지금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유명한 클럽의
명예회원이라는 씁쓸해한 명성을 가지고 뉴욕의 아파트나 롱아일랜드의 자기 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다. 엘러리는 키드 선장과 에릭슨 섬에 관한 이야기를 탐험가 클럽에서 에릭슨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에릭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엘러리와 에릭슨과의 첫인사는 극히 짧았고 엘러리가 에릭슨에 대해 알아낸 것보다 탐험가답게 엘러리에게 더 많은 것을 캐물었다. 몸집이 크고 햇볕에 그은 탐험가가 떠나자 엘러리는 호스트인 유명한 지도 제작자에게 그에 관해 물었다. 그가 에릭슨 섬과 키드 선장 얘기를 하자 엘러리는 눈썹을 치켜 떴다. 아니, 그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단 말이오. 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도 제작자는 놀라면서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릭슨 집안의 한 사람이 17세기 말경에 작은 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유권 격동기를 거쳐 섬의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러는 중에 키드 선장이 이 지방에 나타났다. 키드 선장이 에릭슨 섬을 알았을까? 지도 제작자는 논쟁이라도 하려는 듯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상황으로 봐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면 1688년 식민지 반란을 평정하는 데 세운 공로로 1691년에 뉴욕 의회는 그에게 150파운드를 줬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1699년에 살인과 해적 혐의로 키드 선장이 체포된 후에 롱아일랜드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가디너 섬에서 보물이 발견됐어. 날씨가 좋을 때면 가디너 섬에서 에릭슨 섬을 쌍안경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 키드 선장이 안 갔을 리가 없어. 계속하세요. 지도 제작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윌리엄 키드는 서인도 제도에서 프랑스와 대항해서 훌륭하게 싸웠고 1695년에는 런던으로 돌아갔다. 영국 황실의 선장으로 추천된 그는 모든 해적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1696년 어드벤처호의 선장으로 플리머스 항을 떠나 해적은 잡지 않고 오히려 해적 노릇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부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어떤 부분은 의심이 가긴 하지만 그가 1698년경에 슬루프형 범선을 타고 이 근처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 그가 이 시기 키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드벤처호를 버리고 슬루프형 범선을 타고 이 근처를 항해할 때 에릭슨 섬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2세기 반 동안 전해져 오고 있어. 에릭슨 섬이 아니라 가디너 섬입니다. 엘러리가 정정했다. 에릭슨 섬에도 왔을 거야. 사실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알아? 지도 제작자는 열을 내며 고집을 부렸다. 나중에 키드의 선박과 가디너 섬에서 약 14,000파운드어치의 보물을 찾았어. 그러나 이 보물은 그보다 훨씬 더 있을 거야. 나머지 보물은 어디 갔을까? 한 곳에 몽땅 숨겼을까? 키드는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벨로몬트 지사를 매수하려 했다는 것은 당신도 알 거야. 그런데 에릭슨 섬이 가까이 있으니 소문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밤에 그는 작은 배를 타고 섬에 상륙해서 에릭슨 저택에 들어가서 그 저택은 아직도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어. 15분 내로 가족을 데리고 섬을 떠나라고 했어. 그리고 그 집을 본부 삼아
며칠을 보냈지만 나중에 키드는 그곳을 떠났고 체포되어 영국으로 압송됐어. 그러자 에릭슨 가족은 섬에 돌아가서 키드 선장이 보물을 묻었나 섬을 구석구석 파헤쳤겠죠. 엘러리가 장난처럼 말했다. 그래, 당신이라면 안 그랬겠어. 지도 제작자가 화를 냈다. 그러나 보물은 찾지 못했고 그들과 그들 후손 아무도 보물을 못 찾았어. 그렇다고 보물이 없다는 건 아니야.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엘러리는 그날 밤에 카리브해의 폭풍우 속을 헤치고 나온 기분으로 집에 갔다. 그로부터 2주일이 거의 지날 때쯤인 8월 중순에 에릭슨이 엘러리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나를 은밀히 만날 수 있겠어요, 미스터 킨. 당신이 바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뉴욕에 계십니까, 에릭슨 씨? 네, 당장 오세요. 니키는 엘러리가 흥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니키가 미소 지었다. 다 큰 남자가 보물 얘기에 흥분이나 하고. 여자들은 상상력이 없어. 엘러리는 거드름을 피웠다. 그렇긴 하군요. 숙녀란 피를 뿜으며 럼주에 취해서 난리법석을 치지는 않죠. 그래서 숙녀 해적은 없어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해적은 엠 보니와 메리 리드였어. 그렇다면 그들은 숙녀가 아니겠죠.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고 니키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한때 키드 선장과 그 일행이 조개를 짓밟은 섬의 주인을 맞았다. 빨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에릭슨 씨. 빨리 일을 처리하면 할수록 내가 왜 왔는지 안단 말이오. 탐험가가 눈살을 찌푸렸다. 둘에다 둘을 합하면 넷이 된다는 건 수학의 천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러지 말아요, 에릭슨. 니키 때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어서 말하세요. 엘러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니키는 내 비밀을 전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묻힌 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묻힌 보물. 그런 일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에릭슨은 햇볕에 탄 손을 저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난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미스터 퀸. 사실 나는 키드 선장이 해적 노릇을 했다는 말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고 역사가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해요. 키드는 역사적인 음모의 희생양이지 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턴은 그에 대한 결론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진짜 해적을 원한다면 바솔로미오 로버츠를 조사해봐요. 그는 400척이 넘는 배를 약탈했어요. 그렇다면 키드가 에릭슨 섬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그가 1698년경에 섬을 방문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묻으려고 방문을 했다면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오늘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죠. 에릭슨의 문제는 로맨스와 관계가 있었다. 해적이 관련된 로맨스는 아니었다. 그의 단 한 명뿐인 누이는 에릭슨이 은퇴한 직후에 딸을 남기고 죽었다. 탐험가는 누이와 멀리 지냈고 조카딸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녀는 다리만 긴 12세 소녀로 콧등에 푸르스름한 여드름이 나 있었다. 그러나 누이의 장례에서 19세의 금발의 여신이 에릭 아저씨 하고 부르며 자기를 껴안았다. 고아가 된 조카딸이 자기에게 매달렸던 것이다. 조카딸은 호라비인 에릭슨이 모르고 있던 허전함을
충족시켜 주었다. 조카딸 인가는 대학을 종퇴하고 그를 돌봤다. 그녀는 그의 공허한 인생에 위로가 되었고 에릭슨의 상속녀가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에릭슨의 뉴욕 아파트에서 지내거나 긴 주말이면 섬에서 항상 같이 지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주위로 나방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젊은 나방들은 그들의 생활을 방해했다. 그리하여 에릭슨은 자기 욕심만 내서 요트를 수리해 인가를 데리고 카리브의 유람길에 올랐다.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탐험가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바하마에 정박했는데 인간은 안토니 와킨스라는 영국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뉴 프로비덴스 섬에서 고급 해변 불황자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인가에게는 심각한 첫사랑이었어요. 내가 곧 인가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어야 하는 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둘이 도망쳤나요? 니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에요, 미스 포터. 그들은 성당에서 결혼했어요. 나는 인가의 삶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킨슨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는 말이군요. 잘 모르겠어요, 미스터 퀸. 그 점을 조사해 달라고 왔습니다. 에릭슨의 햇볕에 탄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눈은 달랐다. 그에 대해 아는 게 뭐죠? 그가 내게 말한 것과 내가 알아낸 몇 가지가 있어요. 대전 중엔 영국 공군 대위였지만 그 후에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그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불안정하니까요. 총을 잘 쏘고 폴로를 잘하고 대영 제국의 쇠퇴를 불평하는 등 영국 상류 사회인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나수의 유명 인사를 많이 알지만 그가 그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요. 그의 아버지라며 와킨스 대령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가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뚱뚱하고 얼굴이 벌겋고 시끄럽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더군요. 그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 돈 때문에 인가와 결혼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날 불안하게 하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영화 속의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움직이고 말을 하지만 피와 살로 된 사람들 같지 않아요. 2차원적이랄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군요. 그가 얼굴을 붉혔다. 사람이 나처럼 일생 동안 산과 정글과 사막을 돌아다니다 보면 남들에게 없는 감각이 생겨요. 그가 고개를 쳐들었다. 난 그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조카 따님은 믿는 모양이죠? 니키가 물었다. 인간은 아직 어리고 천진난만한 데다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 거북해요. 그러나 그녀는 내게 귀중하고 그녀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내가 안심할 수 없는 한 이대로 계속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결혼 후로 달라진 점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변한 게 있던가요? 탐험가는 젖은 손수건으로 목을 닦았다. 그리고 대들듯이 말했다. 그들은 둘이서 귓속말을 해요. 엘러리는 눈썹을 치켜 떴다. 에릭슨은 고집스럽게 말을 계속했다. 결혼식이 끝나자 와킨스 대령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사업 때문에 간다고 하더군요. 난 인가와 토니에게 3주간의 신혼여행을 하라고 요트를 빌려줬지요.
그들은 3주 후에 나스에서 나를 태우고 뉴욕으로 왔어요. 난 와킨스 부자가 귓속말을 하는 것을 3번이나 봤어요. 그들은 나를 보자 놀라서 말을 그치더군요. 난 그들의 행동에 불안해졌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섬으로 가지 않고 뉴욕으로 그들을 붙들고 왔어요. 섬은 외진 곳이라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토니와 인간은 내 아파트를 쓰고 나는 내 클럽 신세를 지고 있어요. 대령은 시내 호텔에서 점잖게 땀을 흘리고 있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 때문에 미국을 못 떠나고 있다나요. 그런데 더 이상 끌 수가 없게 됐어요. 인간은 섬에 가자고 자꾸 조르며 날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난 하는 수 없이 금주 말에는 섬에 가서 여름을 보내자고 했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무슨 짓이란 게 대체 뭡니까? 당신은 내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할 거요. 뭔데 그럽니까? 좋아요, 말하죠.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요. 탐험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하지만 니키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엘러리가 발로 니키의 발을 밟았다. 누가 살해당한다는 말입니까? 인가, 나, 우리 둘 다. 난 잘 모르겠어. 그가 애써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쩌면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나쁜 놈들이고 내 섬은 그들이 무슨 짓이든 벌이기엔 안성맞춤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섬에 와서 우리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엘러리는 비서를 바라봤다. 일에 있어 니키는 종종 심판 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띄운 얼굴로 관중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미스 포터도 같이 오세요. 인가도 좋아할 겁니다. 탐험가는 그들의 눈짓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스 포터가 오면 순전히 사교적인 일로 온 줄 알 겁니다. 난 인가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했으면 합니다. 옷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섬에서 원시적이다시피 살아요. 집에 방은 많죠. 사례비는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청구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이라야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갑니까? 탐험가의 얼굴에 염려스러운 빛이 비쳤다. 금요일에 갑니다. 도착한 바로 그날 무슨 짓이야 하려고요. 그리고 당신도 호락호락 당할 사람 같진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난 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고 게다가 그가 갑자기 말을 끊고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몬토코지에 론치선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하지만 엘러리를 초청하면 조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엘러리가 무슨 핑계를 댄다면 모를까? 니키가 말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최근에 탐험가 클럽에서 에릭슨을 만났는데 섬이 키드 선장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난 그 얘기에 빠져서 250년 된 미스터리를 풀려고 간다. 간단하죠? 정말로 간단한 해결책이군요. 인가가 이미 얘기해서 그들은 그 얘기에 반쯤 빠져 있어요. 나도 주말까지 그 얘기를 떠벌리면 당신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졸졸 쫓아다닐 거요. 토요일에 봅시다. 탐험가가 떠난 뒤에 니키가 말했다.
이젠 원하는 대로 보물찾기를 하게 됐군요. 토요일 아침에 에릭 에릭슨과 조카딸이 몬토코주로 마중 나왔고 그들은 푸른 바다 위를 론치선으로 달렸다. 안 좋은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인간은 몸집이 큰 금발의 북구 미녀였다. 그녀는 친절하고 매력적이었으며 니키가 보기에는 신부답게 행복해 보였다. 날씨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화창했으며 수평선에는 많은 경주용 돛담배가 떠 있었다. 소금 내음을 품은 바람에 여자들 머리가 휘날렸고 세상이 즐거워 보였다. 에릭슨도 밤에 잠을 잘 잤는지 혹은 평온한 인가의 모습에 걱정이 없어졌는지 편안해 보였다. 스릴 있어요. 당신이 왜 오는지 에릭 아저씨가 얘기한 다음부터 토니와 대령님이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보물을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가가 시끄러운 론치 소리 때문에 크게 소리쳤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어요. 하지만 전 실망했습니다. 난 남편과 시아버지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엘러리도 고함쳤다. 그건 아저씨 탓이에요. 아저씨는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납치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군. 결혼 후에 널 많이 볼 수 없어 그랬단다. 탐험가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가 타륜을 꽉 쥐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저씨, 절 납치하셔서 기뻐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펄펄 뛸 텐데도 말이냐. 인간은 마냥 행복했다. 그러나 니키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기를 느꼈다. 에릭슨은 인가를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는 섬에 따로 남겨두고 오기가 겁나서 데리고 온 것이다. 엘러리는 인가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에릭슨은 말없이 좋다만 하고 있었다. 니키는 노인에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인간은 남편이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신혼의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멀리 입에 생선을 문 수달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무가 별로 없고 흰 모래사장과 예쁜 많이 있는 낮은 섬으로 변했다. 배가 가까이 가면서 해변의 오두막과 보트하우스 그리고 장교가 보였다. 홀쭉한 나뭇가지 같은 것이 장교의 삐죽이 나와 있었는데 가까이 가자 그게 놀랍게도 외다리 노인으로 변했다. 그의 왼다리는 무릎 밑이 없었다. 무릎 밑에서 빛바랜 진바지 자락을 뒤로 접어맸고 그 밑에는 커다란 나무 의족을 달고 있었다. 피부는 오두막의 녹슨 지붕색이었고 코는 비뚤어졌으며 교활하고 음흉한 눈에다 목에 기름기가 있는 더러운 스카프를 맨 모습이 진짜 해적 같았다. 니키도 해적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의 외나무다리 해적 선장의 이름처럼 저 사람을 롱존이라고 불러요. 에릭슨이 론치를 장교에 접안시키는데 인가가 말했다. 토니와 나는 그렇게 불러요. 에릭 아저씨는 후르겔 하이머라던가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불러요. 아마 그게 그의 본 이름인 모양이죠. 저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고 예의가 전혀 없어요. 이봐요, 롱존. 밧줄을 잡아주세요. 롱존은 민첩하게 옆으로 돌아 던져진 밧줄을 오른손으로 힘있게 잡았다. 그가 즉시 에릭슨을 향해 몸을 돌리고 어금니를 깨물며 고함쳤다. 수전노. 이봐, 이러지 마, 존.
탐험가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 돈을 더 줄 거요? 존, 손님들이 있으니. 아니면 내가 그만둘까? 내가 일을 그만하기를 원하는군. 줄이나 단단히 매. 에릭스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난뱅이에요. 그가 우는 소리를 하며 밧줄을 단단히 매더니 갑자기 엘러리에게 곁눈질을 했다.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탐정이요? 그래요, 존. 그가 바다에 침을 뱉고 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 얘기는 잊어버린 듯 했다. 저 사람은 이 섬에 오래 살았어요. 에릭스는 숲속의 오솔길을 올라가며 말했다. 내 관리인이죠. 퉁명스러운 영감인데 머리가 좀 모자라요. 그는 노랭이죠. 내가 주는 돈은 전부 숨기고 주기적으로 급료를 더 달라고 앵무새처럼 짓거려요. 난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지만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돌로 지은 집이 있었다. 중앙에 있는 비바람에 더러워진 건물에서 시작해서 깨끗한 건물이 양옆으로 뻗어 있었다. 중앙의 오래된 부분 위에는 탑이 솟아 있었다. 탑은 네모졌고 서너 개의 작은 창이 나 있어 그 창으로 섬 전체와 근처 바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래는 망루였던 게 틀림없었다. 집 한쪽에 누가 에릭슨이나 그에 가까운 선조가 투박하지만 편안하게 보이는 테라스를 만들었다. 테라스는 굴 껍질로 덮여 있었고 커다란 바베큐대가 있었다. 뚱뚱한 중년의 남자와 날씬한 청년이 접는 의자에서 김이 서린 컵을 들고 일어섰다. 엘러리는 와킨스 부자를 보는 순간 에릭 에리슨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거의 전형적인 영국인답게 행동했다. 특히 와킨스 대령이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다. 엘러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다.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그럴듯했다. 인가의 남편은 마른 사람으로 약간 설익은 매력이 있었다. 그는 축 늘어지고 흐느적거리는 게 맥이 쭉 빠진 사람 같았다. 말은 억지로 힘들여 하는 것 같았고 술을 많이 마셨다. 전후 유럽 젊은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버릇 없고 허약하고 미몽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버지 쪽은 거만하고 반동적인 군인의 표본이었다. 그는 소란스럽고 뽐내며 구식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령의 툭 튀어나온 눈과 그의 목소리에는 가끔 그와 어울리지 않는 냉소적인 면이 나타났다. 역사를 탐구하는 탐정 흉내를 내는 엘러리는 오후에 섬을 탐사로 나섰다. 인가, 토니, 그리고 대령이 같이 가겠다고 고집했다. 롱조는 만에서 작은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일부러 등을 돌렸다. 엘러리는 해변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뒤따랐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와요. 난 그저 이곳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엘러리가 뒤따라오는 인가에게 말했다. 그저 둘러보고 있다고요. 멋진 말이군요. 와킨스 대령이 너털 웃음을 웃었다. 이러다 단서나 없애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세기 반이나 지난 후에 남아있을 단서도 별로 없을 테니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겁니다. 인가 같이 가요. 나도 오기를 잘했군요. 토니 와킨스가 게으름을 피며 말했다. 신랑의 말이라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도 의무적으로 하는 수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렸다. 앨러리는 그의 눈에 신경이 쓰였다. 눈이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이 섬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렸다. 섬은 좁고 길었고 가운데가 높았다. 식물은 거의 없었고 있는 것들도 볼품 없었다. 만을 제외하고는 배를 댈 만한 곳도 없었다. 항해 길잡이 역할로 심어놓은 듯한 나무들은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섬은 바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오랜 세월에 걸쳐 겨울 바람이 필요 없는 것을 전부 제거했다. 그 전설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는 없습니까? 해도나 지도 같은 거 말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할 때 집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며 앨러리는 인가에게 물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1698년에 에릭슨이 쓴 편지인가 일기장인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죠. 그리고 키드 선장의 방에는 단서에 관한 것이 쓰여 있다는데 그것은 물론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단서? 키드 선장 방. 아무도 내게 그 얘기는 안 했어. 앨러리가 고함쳤다. 에릭이 얘기하지 않던가요? 에릭은 놀랄만한 사람이죠. 상상력이 영 없어요. 젊은 영국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에게 왜 빨리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당신 아저씨가 미서 퀸에게 얘기를 안 해주다니. 인가? 키드의 방이란 그가 섬을 점령했을 때 바다를 살피던 곳이라고 했지. 저 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황혼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을 손짓했다. 없어진 편지에는 그 방에 키드 선장이 남긴 단서가 있다고 쓰여 있었대요. 앨러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황혼 속을 열심히 살폈다. 탑에 있는 방에 단서를 남겨놨다고. 그 방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말이지. 네. 그 단서가 뭔데? 그러나 그때 그들은 테라스에 도착했고 외다리 롱 존이 바베큐 대에서 삼지창을 흔들며 늦게 온다며 눈을 부라리는 바람에 앨러리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고 바람은 선선해졌다. 앨러리는 접시를 들고 테라스 끝으로 갔다. 잠시 후에 에릭슨이 다가왔다. 어때요? 탐험가가 물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에릭슨 씨.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밤엔 어떻게 하지요? 당신 방은 대령 침실 옆에 잡았고 난 권총이 있지만 인가를 그와 혼자 놔두기가... 그 문제는 내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연히도 니키가 이 원시적인 환경이 불안해서 혼자서 도저히 잘 수 없다면서 누구와 같이 자야 한다고 할 겁니다. 니키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처녀니 같이 잘 사람은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의 여성인 인가뿐입니다. 새신랑에게는 안 됐지만 그는 내 옆방에서 하룻밤을 편히 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앨러리의 말을 듣고 에릭슨이 고맙다며 그의 팔을 잡았다. 앨러리가 나직이 말했다. 에릭슨 씨, 오늘 저녁에는 내 말에 장단을 맞춰주세요. 난 보물 찾기를 열심히 하는 척 할 겁니다. 아, 또 귓속말들을 하고 있네요. 에릭에게서 그 단서에 대한 것을
캐내고 있는 모양이죠? 토니 와킨스가 술잔을 들고 엘러리 옆에서 말했다. 지금 그 얘기를 물을 참이었어요. 여자들은 갔나 보네요. 인가와 니키는 테라스에 없었다. 모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 대령이 손으로 자기 몸에 모기를 치며 떠들었다. 사랑스러운 젊은 아가씨들이야. 야, 이 녀석아. 홀로 된 애비 말에 고개를 흔들지 마라. 달이 밝으면 모험하기에 알맞다고 누가 그랬죠? 그 단서의 얘긴데. 그래요. 키드 선장 방에 대해 제게 한마디도 안 하셨죠, 에릭슨 씨. 그가 그 방에 남겼다는 단서 얘기는 뭡니까? 엘러리는 비난하는 듯이 말했다. 그 얘기는 이상한 얘기일 뿐이야. 탐험가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전설에 의하면 키드 선장은 런던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나의 선조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에는 1698년에 에릭슨 섬에 보물을 묻었다며 보물을 찾으려면 바늘귀를 통해 봐야 한다고 쓰여 있었답니다. 바늘귀? 어느 바늘의 귀지요? 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안 그래요, 에릭슨? 와킨스 대령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렇소. 난 그 바늘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요. 그것은 전부 헛소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늘만 찾으면 될 텐데. 여지껏 게으르게 굴던 토니가 열성을 보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250년이 지난 지금 그 바늘을 어떻게 찾지? 에릭슨이 달빛 받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탑의 방에 있는 바늘길을 통해 보라고 돼 있습니까? 엘러리가 물었다. 전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의 벽과 천장과 바닥뿐이에요. 미스터 퀸.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찾아봤지만 허사였어요. 전에 사람들이 이상한 모양의 돌무덤처럼 창을 통해 보이는 바늘귀 모양의 나뭇가지 등을 찾아봤지만 다들 못 찾았답니다. 엘러리는 탑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탑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진짜 탐정이 나타났어. 나도 그 방에 가보고 싶었는데. 와킨스 대령도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에릭이 그 방에 대해 탐탁지 않게 얘기해서 안 갔었는데. 토니가 중얼거렸다. 롱조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그 앞에서 니키와 인가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있었다. 인가가 그들 뒤를 따르며 남편에게 무엇인가 말하자 그는 니키 쪽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니키 때문에 둘이 같이 잘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았다. 탐험가는 석유 등불을 높이 쳐들고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아래를 보며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탑에는 전기가 없어요. 플래시를 써야지. 안 그러면 위험해요. 어머! 마른 거미줄이 얼굴에 닿자 놀란 니키가 소리를 질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단이 위험스러운 소리를 냈다. 계단 위에는 작은 층계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되어 시커먼 떡갈나무 문이 있었다. 문은 단단해 보였고 손으로 만든 쇠붙이가 달려 있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등불이 가물거리다가 꺼졌다. 방이 많은 사람을 지탱하지 못할지 모르니 몇 사람은 층계참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미스터 킨. 탑 안은 작았다. 옷장보다 약간 컸고
빙 둘러 작은 들창들이 있었다. 바닥은 더러운 게 울퉁불퉁했다. 석가래가 보이는 천장은 머리가 맞닿을 듯이 낮았고 벽에는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그 외에는 먼지와 거미줄 뿐이었다. 기포가 많은 유리가 낀 들창은 닫혀 있었다. 들창을 열어요, 앨러리.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문에서 니키가 목이 막힌 소리로 말했다. 열 수 없어요. 몇 세대 동안 열지 않아서 단단히 박혔나 봐요. 인가가 말했다. 앨러리는 방 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베이커가의 친구 셜록 홈즈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터 킨. 층계참에서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이 벽이 더 흥미있는데요. 앨러리가 말했다. 그러나 니키가 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벽지뿐이었다. 벽지는 나뭇결 무늬가 있는 모조 대리석 종이로 보기 흉했다. 더욱이 종이가 바래고 곰팡이가 나서 더욱 보기 흉하다고 니키는 생각했다. 앨러리는 벽을 조사했다. 손으로 벽을 만지며 등불을 벽지 가까이 댔다. 이윽고 그는 벽을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석구석 조사하기 시작했다. 앨러리는 한 곳을 오랫동안 조사했다. 그는 방 안을 다 조사할 때까지 돌아본다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에릭슨 씨, 이 벽지 말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이봐요, 보물을 찾는 거요, 마는 거요. 대령이 난폭하게 말했다. 벽지. 내가 아는 건 그것이 오래됐다는 것뿐인데. 에릭슨은 눈썹을 모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17세기 말일 겁니다. 이것은 유명한 아이더만 버리의 덤바가 솜을 넣어 만든 진품이에요. 값이 꽤 나갈 겁니다. 그럼 그것도 보물이네요. 인가가 소리쳤다. 만일 보물이라면 내가 이 섬에서 첫 번째로 찾은 거야. 그녀의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늘귀를 통해 보면 두 번째 보물을 찾을지도 모르죠. 아, 미스터 킨. 뭔가 알아냈다는 말인가요? 인가의 남편이 기운을 내며 물었다. 그렇소. 와킨스 부자는 감탄의 말을 했고 인가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에릭슨 또한 놀란 모양이었다. 아니, 처음 오는 방에 그것도 들어온 지 10분 만에 25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못 푼 신비를 풀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니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이론에 불과해. 앨러리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인가, 자루가 긴 비를 줘요. 인가, 토니, 그리고 대령이 롱존에게 가장 좋은 비를 갖고 오라고 밑을 향해 혼란스럽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바닥에도 불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앨러리 주위를 껑충껑충 뛰었다. 앨러리가 말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키드 선장이 당신 선조에게 바늘귀를 통해 보라고 한 말이 글자 그대로 바늘귀를 통해 보라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에 그 보물을 찾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돌무덤이나 나뭇가지 모양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변을 세밀히 찾지 않았던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나 할까요? 등잔 밑에 뭐가 있는데 어둡다는 말이에요? 니키가 물었다. 벽지의 대리석 무늬를 보라고. 대리석의 특징은 돌 안에 무늬가 있다는 점이야. 이 대리석 그림의 무늬를 봐.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가늘고 어떤 것은 끝이 뾰족하고 마치 바늘 같아. 탐험가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벽으로 모였다. 하지만 바늘기가 있는 바늘은 어딨죠? 난 찾지 못하겠어요. 인가가 소리쳤다. 바늘기가 있는 바늘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대령은 열띤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창 근처에 단 한 개가 있어요. 엘러리가 말했다. 사람들이 엘러리가 가리키는 곳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롱존의 나무다리와 부추가 방 안에 들어섰다. 비 여기 있어. 그가 비를 던졌다. 엘러리는 비의 자루 끝을 대리석 그림의 바늘기 모양으로 생긴 곳에 댔다. 자, 잘 되기를 바랍시다. 그는 경건히 말했고 자루에 힘을 줬다.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자루가 벽 속으로 들어갔다. 엘러리는 계속해서 살살 집어넣었다. 벽에 구멍이 났다. 엘러리는 비를 구멍에서 빼고 뒤로 물러서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에릭슨 씨, 제일 먼저 보시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구부리고 보고 있지만 말고 뭐가 보이나 말해줘요. 인가가 신음소리를 냈다. 뭐가 보입니까? 섬의 북동쪽 끝이 조금 보이요. 에릭슨이 말했다. 너도 거기가 어딘지 알 거다, 인가. 위로 바위가 약간 튀어나온 손바닥만한 모래사장이야. 네가 가끔 일광욕을 했던 바로 그곳 말이야. 나 좀 봐요. 나도. 거기가 맞아. 정말로 거기 같아. 아니 세상에. 운이 좋군.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들었다. 엘러리가 급히 말했다. 에릭슨 씨, 거기가 어딘지 아신다니 램프와 막대기를 갖고 그리로 가세요. 우리는 이 구멍을 통해 보다가 등불이 중앙에 오면 이 창을 통해 플래시를 3번 껐다 켰다 해서 신호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삽을 갖고 가서 같이 파봅시다. 내가 삽을 갖고 올게. 롱존이 고함을 치며 나무 다리를 끌고 사라졌다. 15분 후에 인가가 앞에 서서 껑충껑충 뛰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에릭슨의 불빛을 향해 덤불 사이를 걸어갔다. 에릭슨은 은빛 바위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아침 썰물 때까지는 보물을 못 찾아요. 막대기는 바닷속 4.5피트, 약 1.4m 깊이에 박혀 있었다. 니키는 원시적인 환경이 불안한 도시 처녀 역할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니키는 트인 베드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해적 보물의 상속자가 될 텐데 해적들, 그 오랜 세월 동안 대서양의 보물 위를 휩쓸게 하다니 그놈은 교수형에 처해야 해. 그러다가 그가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다. 누가 그녀의 입을 막고 플래시불을 눈에 잠깐 비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엘러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잠을 깊이 자는군.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요. 남들이 깨지 않게 조심해. 니키는 사방이 쥐죽은 듯한 캄캄한 밖으로 나왔다. 테라스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엘러리가 나타나서 그녀를 덤불 사이로 데리고 갔다. 그녀를 잡은 손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그들이 몇백 미터 간 뒤에야 엘러리는 플래시를 켰다. 그래도 불빛은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이젠 얘기해도 괜찮아요? 니키가 차갑게 말했다. 왜 이래요? 우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은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요? 그건 당신 보물이 아니잖아요, 엘러리. 아직 새벽 4시가 안 됐어. 우린 남들보다 먼저 보려는 거야. 땅은 아직 젖어 있을 거고 일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옷을 안 입었어. 해적 보물이니 해적같이 구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면 당신은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겠어? 아니요. 하지만 어린아이 집 같네요. 바닷물 속을 어떻게 파죠? 썰물 시간이 4시 29분이야. 집에 있는 조수표를 봤어. 니키는 다시 흥분으로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바위에 왔을 때 그녀는 기쁨의 고함을 칠 뻔했다. 에릭슨이 꽂아놓은 막대기가 겨우 3.4cm 바닷물 아래에 꽂혀 있었다. 알맞게 해가 떠올랐다. 푸른 수면 위로 해가 은빛을 쏟을 때 엘러리의 삽이 쇳소리를 냈다. 니키는 젖은 모래에 배를 깔고 머리를 구멍에 들이밀고 있었고 엘러리는 니키의 턱 밑 30cm에서 소금물에 젖은 머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뭔가 부딪히는 쇳소리에 즉각 반응했다. 철상자야, 니키. 이야, 신난다. 이리 내려오지 마. 윈치나 준비해. 윈치가 뭐예요? 거기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야. 전날 밤에 사람들은 창고에 있던 기구들을 그곳으로 옮겨놨다. 줄을 풀어서 이리로 내려줘. 니키는 맨발로 미친 듯이 뛰었다. 20분 후에 구멍 옆에는 노쇠로 테리둘은 뚜껑이 둥근 철 괴짝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구멍 옆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철상자는 녹이 슬어 푸르둥둥했다. 전에는 가죽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썩어 있었다. 그리고 괴는 무거웠다. 열 수 있어요? 니키가 속삭였다. 엘러리는 손바닥을 뚜껑에 대고 위로 밀었다. 뚜껑이 썩은 땅콩 껍질같이 열렸다. 니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절묘한 아이들이 햇빛을 받았고 그 밑에서는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춤을 추었다. 괴는 보석으로 꽉 차 있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니키는 꿈을 꾸듯이 중얼거렸다. 이것 봐요, 엘러리. 진짜 해적의 약탈품이네요. 스페인 여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목과 팔에서 약탈한 거예요. 그리고 보석들은 세팅해서 뺐을 거고 세팅들은 녹였겠지. 하지만 몇 개는 빼먹었군. 여기에 황금과 은 세팅들이 있어. 여기에 은이 더 있어요, 엘러리. 엘러리는 한 개를 집어들었다. 이건 은이 아니야. 이건 백금이야, 니키. 그리고 이 옛날 금화를 봐요. 이게 뭐죠? 뭐 말이야? 이 금화 말이에요. 그건 스페인의 옛 금화야. 야, 이거 정말... 니키는 갑자기 두 손을 괴 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에 섬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멀리서 문을 쾅 닫는 듯한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뒤에 짧은 사이를 두고 같은 소리가 또 들렸다. 엘러리는 구멍을 뛰어넘어 바위 위로 올라섰다. 니키, 저 소리는 총소리야. 네? 니키는 아직 바위 밑에 보석과 같이 있었다. 하지만 엘러리, 이 보물들을 여기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러리는 벌써 떠나고 없었다. 에릭스는 키드 선장의 방 문턱에 가온과 슬리퍼 차림으로
엎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방 안에 있었고 오른손은 자동 권총을 쥐고 있었다. 사람들이 몸을 뒤집었다. 이마에 붉은 구멍이 나 있었고 이마가 닿았던 바닥에는 붉은 피가 고여 있었다. 몸에는 아직 열기가 있었다. 엘러리는 일어서서 와킨스 부자, 창백한 얼굴의 인가, 외다리 관리인 그리고 니키에게 말했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탑으로 올라가는 문은 막읍시다. 그들은 조용히 밑으로 내려갔고 엘러리는 자기 방에 가서 경찰 권총을 갖고 왔다. 니키, 당신은 인가와 같이 론치를 타고 본토에 가서 해안 경비대와 서포크군 경찰의 사태를 알려요. 여긴 전화가 없어요. 당신들은 경찰을 꼭 데리고 와야 해요. 신사분들은 나와 같이 계시죠. 나와 이 권총과 함께. 그날 늦게 엘러리는 탑에서 내려와 해안 경비대 장교와 본토 경찰의 경관과 이야기했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불쌍한 에릭슨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 앉기를 기다렸다. 대령은 뽐내는 대신에 전날 잠깐 본 주의력 깊은 모습으로 변했다. 토니는 꼼짝도 안 하는 것이 나태한 기가 싹 가시고 없었다. 인간은 창백했고 롱존마저 나무 다리를 불안스럽게 흔들고 있었다. 오늘 아침 해가 뜨고 15분쯤 지난 후 내가 해변에서 보물 상자를 열 때 에릭슨은 집에서 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러리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가운과 슬리퍼 차림이었고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실은 탑 밑이어서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렸을 겁니다. 그는 탑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깨서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아니지만 권총 없이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대령이 입을 열다가 말을 중단하고 두툼한 목에 땀을 닦았다. 탑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그는 빈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방에 쓸만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전날 밤에 뚫어놓은 바깥을 내다보는 구멍뿐입니다. 방에서 소리를 낸 사람은 그 구멍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캐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에릭슨은 층계참에 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밖을 보던 그 사람은 몸을 획 돌렸죠. 어쩌면 그들은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마음을 놓고 경계를 게을리 했는지도 모르죠. 그는 총구를 밑으로 내렸고 상대는 22구경 권총을 꺼내서 에릭슨의 이마를 쐈습니다. 에릭슨은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총을 꺼내자 에릭슨도 본능적으로 권총을 쳐들고 쐈습니다. 그것은 범인이 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총을 2방 거의 동시에 쐈다는 것을 압니다. 미스 포트와 내가 2방의 총소리를 들었고 에릭슨의 머리에는 22구경 총알이 박혀 있었고 에릭슨의 권총 옆에는 38구경 탄피가 있었던 점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총을 쏜 뒤에 탑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총소리에 잠이 깨서 즉시 밖으로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석에 몰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도 마치 총소리에 잠이 깬 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탑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권총은 내가 오기 전에 치웠겠죠. 범인은 당신들 중에 있습니다. 누가 과연 범인일까요?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내가 말했다시피 에릭슨이 쏜 탄환의 탄피를 그의 시체 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범인에게 총을 한 방 쐈고 그 탄피는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릭슨의 탄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엘러리는 그들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경찰들과 나는 하루 종일 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총알 자국이 없었습니다. 탄은이나 총알이 지나간 자국이 벽, 바닥, 천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창은 흠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가가 어제 말했다시피 창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꽉 껴서 열리지 않으니 에릭슨이 총을 쐈을 때 창문은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을 열려고 했을 때도 부수기 전에는 창이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에릭슨의 총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방 안으로 향하고 즉사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살해당할 때 방 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는 층계참과 계단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총알이나 탄은 총알이 빠져나갈 작은 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 니키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 벽은 제법 두껍고 에릭슨이 있던 문과 구멍은 심한 예각을 이루고 있어. 따라서 총알이 구멍 입구를 용케 통과했다고 해도 구멍 안에 박혀 있거나 밖으로 나갔다면 구멍 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 거야. 우린 벽을 허물어서 그 구멍 안을 봤어. 안엔 총알이나 총알이 지나간 자국이 없었어. 그래서 에릭슨의 총알이 방 안에 무엇을 틀림없이 맞췄지만 그 흔적은 없다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총알은 그 방에 있다가 떠난 범인을 맞춘 겁니다. 당신들 중에 누군가가 총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엘러리는 말없는 경찰관에게 몸을 돌렸다. 이 세 남자들 옷을 벗기고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니키는 인가를, 그래요. 인가도 조사해야 해요. 데리고 가서 조사해봐요. 화가 난 대령과 그의 아들, 그리고 롱존의 옷을 벗기고 조사했지만 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엘러리는 눈만 껌뻑이며 니키가 보물 주인의 상속 여인 인가를 데리고 들어가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들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급히 옷을 입었다. 니키가 인가를 데리고 나오자 본토 경찰 경감이 물었다. 미스 포터, 와킨스 부인에게 상처가 있나요? 부인에겐 상처가 없어요. 없어요. 혹시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해안 경비대 장교가 주저하며 말했다. 난 자세히 살폈어요. 난 위대한 엘러리 킨을 위해 일하거든요. 니키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경관과 장교는 엘러리를 바라봤다. 그들은 엘러리가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안 경비대 장교가 그렇게 됐군 하며 몸을 돌렸고 본토에서 온 경감도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엘러리의 말을 듣고 즉시 몸을 되돌렸다.
그렇다면 누가 에릭슨을 죽였는지 명백하군요. 엘러리는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인 뒤에 말을 계속했다. 모든 것은 내가 아침에 파낸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침에 파낸 것은 뭐죠? 오래된 괴짝과 몇 개의 옛 금화, 세팅이 안 된 많은 보석과 보석을 뺀 세팅들이었습니다. 니키, 당신은 보석이 없는 세팅들을 봤어요. 그것들의 재료는 뭐든가요? 금, 은, 백금. 엘러리는 담배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백금이 유럽에 소개된 것은 대략 1750년입니다. 그런데 키드 선장이 그 보물을 묻은 것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입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점은 백금은 1900년에야 보석류 세팅 재료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는 키드가 죽고 199년이 지난 뒤입니다. 가짜입니다. 일부러 묻은 겁니다. 해적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파낸 보물은 최근에 묻은 겁니다. 그것은 내 주머니에 든 동전만큼이나 키드 선장이나 17세기 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보석들이 키드가 묻은 보물로 인정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괴짝은 정말로 오래된 것이고 옛 금화 몇 개가 섞여 있었죠. 그러나 보석들은 백금 세팅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현대 물건입니다. 현대 보석들이 어째서 옛날 해적 약탈품 흉내를 내며 묻혀 있을까요? 그 보석들이 훔친 물건이라면 어떻게 되죠? 도난품이라면 작물 아비를 통해 싼값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묻힌 보물이라면 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대단히 교묘한 짓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토니 호브스 와킨스와 그의 아버지인 호브스 와킨스 대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호브스 와킨스 대령은 토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보석 전문 도둑으로 모은 보석의 양으로 보아 그들의 도둑 행위에 대해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바하마에서 쉬면서 그들이 훔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에릭슨과 조카 딸이 뉴 프로비덴스 섬을 방문한 것입니다. 키드 선장이 250년 전에 에릭슨 섬에 보물을 묻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근거 없는 전설을 듣고 그들은 천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훔친 보석을 오래된 진품 괴짝에 넣고 바하마는 해적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런 잔재들이 많았죠. 진짜 옛 금화를 몇 입 섞었습니다. 그들은 그 괴짝을 섬에 묻고 나중에 발굴한 척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가가 토니에게 반하는 바람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사랑에 빠진 척하고 결혼했습니다. 인가는 에릭슨의 하나뿐인 상속녀니까 그가 죽으면 섬을 포함한 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토니 호브스 와킨스는 인가의 남편으로 유산 전체를 관리하다가 인가가 죽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어 있었나요, 대령님? 이 녀석들은 보석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안해요, 인가. 오늘은 나쁜 소식만 듣게 되는군요. 인가는 니키의 손을 잡고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만일 에릭슨의 살인을 나에게 씌우려고 한다면, 토니가 빠른 소리로 말하자 대령이 사납게 말했다. 조용히 해. 아, 그 문제요.
엘러리가 말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에릭슨의 총알이 범인을 맞춘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4명의 혐의자의 몸에는 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알은 범인 몸에 상처를 줄 수 없는 곳에 박힌 겁니다. 즉 피와 살이 아닌 다른 곳에 박혔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다리 대신에 나무 다리를 달고 있는 그놈을 잡아요. 그들이 반항하는 관리인을 잡고 나무 다리에서 에릭슨의 총알을 빼냈다. 경감이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2 사람은 에릭슨 살인과 관계가 없습니까? 경감님, 이들의 계획은 에릭슨을 살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롱존이 계획보다 일찍 살해했을 뿐입니다. 엘러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이 한패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대령은 어떻게 결혼식이 끝나자 바하마를 떠나 남들보다 먼저 섬에 와서 보석을 묻을 수 있었겠습니까? 관리인이 한패가 아니라면 어떻게 묻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대 장치도 해놨습니다. 전설에 맞게 벽에 구멍을 뚫어 보석이 묻힌 곳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벽지도 조작했죠. 이런 일은 관리인 모르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에릭슨이 죽고 난 후 인가를 통해 섬을 장악하면 롱존에게 돈을 주기로 했을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롱존이 우둔하다는 것과 탐욕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해서 보물을 찾은 바로 그날 밤에 에릭슨을 살해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훈련된 전문 수사관이 섬에 있는 시기에 그렇게 유치한 눈에 띄는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유리한 때를 골라 사고사로 일을 꾸몄겠죠. 예를 들면 폭풍우가 불 때 배가 뒤집힌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어쩌면 인가도 같은 사고사로 희생되는 것으로 계획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롱존은 단순했고 에릭슨의 말에 의하면 노랭입니다.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새벽에 내가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날이 곧 밝겠다고 생각한 그는 탑에 올라가서 구멍을 통해 날 지켜봤습니다. 그는 내가 보물을 파내는 것을 봤죠. 보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도 봤겠죠. 그런데 에릭슨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의 머릿속은 에릭슨이 죽으면 자기 몫이 될 보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롱존은 그 자리에서 에릭슨을 살해한 것입니다. 보석을 빨리 차지할 욕심에. 조급함은 낭비를 낳는다고 했던가요? 대령, 그리고 토니, 난 당신 부인을 뉴욕의 가장 훌륭한 변호사에게 데리고 가서 이혼 수속을 밝게 할 생각이요. 그가 인가를 바라보며 관원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 해적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니키와 나는 벽의 구멍을 막아야겠습니다.